상고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의 사건은 기존의 대법원에서 처리해줄 수 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고립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우리 사법부에서 작성한 문건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게 도입하길 원했던 이 상고법원.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간의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수사하여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양심적 병력 도구를 선언하고 후속됐었던 전력입니다. 화면에 비춰진 그 하장만한 그 모습. 나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건 35개월을 했습니다. 네,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양승태 대법원 이 사법농단 문건, 400건 가까운 문건이 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다 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반민주주의적인 행태고요. 그야말로 사법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대법원이 문건 그리고 기무사 개헌 문건을 보면서 이게 적폐 청산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공교롭게도 기무사 문건하고 사법농단 문건하고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나왔어요? 네. 특히 대법원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관련자들을 이렇게 사찰을 한 것이거든요. 사찰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야말로 사법 적폐,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사법농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이제 좀 이어가시고 황영철 의원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의 비판들이 많은데 사법부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그래도 공정하고 양심적이고 중립적이고 이런 믿어왔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무슨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이기주의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속내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던 게? 상고법원만큼은 꼭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하에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대법원의 또 하나의 조직으로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래도 기관의 크기가 커지고 또 그거에 관련된 또 법관들의 이 자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됐다고 봐야죠.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이 농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농단이라는 것이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농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법원 문건 파동의 본질은 양성태 사법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고법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양성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상고법원의 인사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대법원장은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심어놓은 판사들 라인에 의해서 이 사법부, 대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성태 사법 왕국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이 어처구니 없고 반민주주의적인 이 행태를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다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좀 문건을 보면 말이죠. 두 분 국회의원이시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관리도 어떻게 한다. 뭐 특히 좀 내용을 보면 좀 이게 무슨 군사적전도 아니고 뭐 접촉 방안, 주요 설득 거점 의원? 네. 뭐 이름을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당시 제 새누리당이죠. 13명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의원 발의됐던 홍일편 대표 발의됐던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야당이죠. 8명 이분들을 이제 이 주요 거점 의원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포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 이 무슨 설득 거점 의원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많고 어쨌든 이 상고법원에 관련된 이 법원 조직법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네. 입장을 정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조악한 수준에서 예. 의원들을 좀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행정처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법원 행정처장도 역시 법관 출신인데 예. 이분이 요직 중에 요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 굉장히 무슨 뭐 권력 부서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무슨 정보 부서에 있었던 사람처럼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같은 예. 집중 관리 대상 의원들 말고도 네. 2016년 6월에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 국회의원 여야의원 모든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보면은 의원들의 의원들과 친한 판사들 예.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특히 의원이 지금 소송 내용 예. 그런 것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의원들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을 일종의 회유하는 것이죠. 내지는 예. 협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한 것인데요.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아까 거점 의원 8명, 그 당시 야당, 새정치연합 8명 거점 의원에 안 의원님은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좀 어떻게 거점 의원, 거기 거명된 의원들로부터 호소를 좀 받으셨어요. 거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당시가 2015년에 국회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법원 행정처에서 저에게 접촉이 왔어요. 그리고 왜 느닷없이 저에게 접촉을 해서 만나자고 할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저도 이제 예결위 간사니까 연락을 왔는데 안 만나셨군요, 그러니까. 만났죠. 만나서 자신들의 이런저런 제가 민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행정처의 민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결위 간사 입장이었으니까. 예. 근데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행안위원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행정자치부가 정부 조직과 관련된 예. 그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이제 행안부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원들에게 많은 이제 접촉이 옵니다. 저도 예. 그런 접촉을 많이 받고 그렇군요. 설명도 듣고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판단은 내리는데
이렇게까지 저는 대법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정도만 했어도 되는데 굉장히 무슨 첩보작전하듯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황 의원님 어쨌든 그러면은 네. 그 상고법원 어쨌든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은 네. 국회의원 168명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찬성한다고. 네. 황 의원님 거기 이름 올리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왜 상고법원에 찬성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홍일표 의원님께서 예. 굉장히 의식이 있는 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분이 대표 발의를 하는 법안이라서 예. 일단은 우호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봤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법안을 다시 한번 쭉 이제 봤어요. 근데 그 네. 내용 중에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이 법안의 이제 취지문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법원에서 충실하게 재판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인을 했던 것이고요. 친한 의원들이나 그 의원 동료 의원들이 있을 때 이름 좀 올려달라면 그렇게 그냥 쉽게 올려주고 그러죠.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그 국회의원들 그 문건에 보면은 마크맨들을 이렇게 좀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마크맨들이 아니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뭐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을 이제 이제 좀 설득이 용이하거나 좀 안 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성향을 분석해서 좀 마크맨을 붙였다는데. 황 의원이 말씀하신 있으세요? 것처럼 이제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이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필요성 반면에 그러면은 대법원이 일이 많이 집중이 되면은 대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예.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고법원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 정치적인 저희 국회의원들을 수단으로 삼고 한 분에 한 분 국회의원에 돼 가지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치적인 행위를 대법원이 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상권 분립 체제가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게 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걸 관철하려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민주적인 그런 발상이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이죠. 고등법원 그 부장판사들이 마크맨을 뭐 붙었다거나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금수저 출신하고는 알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는 제가 아는 판사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건에 보면은요, 또 이 워딩 좀 자체가 이게 법원에서 작성했을까 하는 정도인데, 그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한번 좀 나오죠. 일반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고 법조인들은 이성적인 존재다. 뭐 예전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은 개돼지 뭐 이런 발언도 해서 논란이 좀 됐었어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황 의원님께서 저런 문구를 사법부가 그 상식적이지 않은 문구들이라서요. 예. 말할 가치도 없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관들 중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어렵고 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좋은 판결을 내리는 많은 법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법관들이 있는데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 사법농단에 관련해서는 뒤에 사사건건 플러스라는 코너에서 또 자세히 좀 다룰 예정이니까 저희가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 또 좀 화제라고 표현할 수 될지 모르겠지만 화제입니다. 요즘에는 기무사 개혁의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죠. 갑자기 이게 성 정체성, 기무사 개혁이 아니고 성 정체성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발언부터 한번 양측의 발언부터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건지 시민단체가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인 마당에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와 같았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에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당의 헌법 정체성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에 연락이 왔습니다. 양심적 군병력 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은 사실상 화면에 비춰진 그 하장 많이 한 그 모습. 분장하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의원님들 다들 TV 출연하실 때 다 분장하지 않나요? 앞으로 방송사들 화장품 값은 아끼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갑자기 왜 성정체성, 뭐 화장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고요. 많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짜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요. 2014년에는 정윤의 국정농단 그 문건이 나왔을 때 그거 역시도 그것의 진위 여부보다도 어떻게 유출이 됐고 누가 유출했느냐 그것으로 물타기를 한 것이죠. 경찰 한 명도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뭐 최근에 좀 잠잠하시다가 또다시 설화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자기는 군대 35개월 나왔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군개혁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군대 40개월 나왔거든요. 그럼 김성태 의원님은 군개혁 이야기할 자격이 없죠. 40개월은 장교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은 이 기무사 문건을 누가 왜 작성을 했냐,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죠. 이걸 규명하는 게 본질인데, 뭐 화장을 한 사람이 뭐 발표를 하건 군개혁을 하건 성정체성 이게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물타기다. 것이죠. 물타기 왜 그럼 하는 거예요? 아까 물타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물타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 기무사 문건의 실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와 또 여당과 또 임태훈 소장은 일관되게 이것이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 세력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특정하게 거론한 이유는 이 민주당에서 모 의원이 이제 문건을 발표를 하면 다음 날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임태훈 소장이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임태훈 소장이 그냥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 여당과 결탁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합리적 추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서로 논박 중에 성소수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임태훈 소장이 비난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반적인 성소수자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만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돼서 저렇게 적절하게 얘기할 수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저는 공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태훈 소장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동급으로 싸울 일이 전혀 없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 의원님 이건 제가 일견 이해는 가는데 그럼 그렇게 김성태 대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여당 정부와 이제 임태훈 소장이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하면 되는데 성정체성 화장 이런 얘기가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럼 군대 35개월 이하 갔다 온 사람들은 군개혁 주장하면 안 됩니까? 화장한 사람은 군개혁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군대를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군대를 이야기를 갔다 오고 하면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이 그런 점에서도 것에 대해서 꽤 차이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홍영실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군대를 얼마나 많이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임태훈 소장이 성정체성의 문제로 병역 거부를 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됐던 그런 적이 있죠. 사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무슨 기무사 문건 전체 군 개혁 문제까지도 선두에 나서니까 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거기서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좀 중요한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황영철 의원 제가 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방송 보니까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이 이제 국회에서 정말 막 붙었습니다. 국방장관과 하극상이라는 그 표현도 있고. 네. 뭐 사실 장교로 근무하셨지만은 군대에서 이 군율이나 군령이 어기는 것 당나라 군대라고 속된 말로 좀 표현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당나라 군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민병삼 100 부대장이 황영철 의원께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 연락이 왔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 어떤 개통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소명을 하지 않고 국회 나가서 그냥 한번 까겠다.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9일 날, 송영무 장관이, 이 간부회의를 합니다. 예. 간부회의 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위수령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예. 별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있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KBS가 12일 날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가자 송영무 장관이 저는 지시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변인이 중심이 돼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돌립니다. 근데 민병상 대령은 7월 9일 날 회의가 끝나고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에게 문건으로 보고를 해요. 이 문건 내부에 바로 이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양심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 이제 현안질의 준비를 하면서 국방부 내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런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민병삼 대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 국회 나가서 국방장관 앞에서 국방장관을 반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군요. 본인의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연락을 제 입장에서는 국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알겠습니다. 듣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석을 요구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협치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진정한 협치를 제안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진짜 총리라도 준다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발언했어요. 그리고 한국당 빼놓고 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을 빼놓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만 협치 얘기를 하면 뭐하냐. 1중대 빼고 2, 3중대와 하는 게 협치냐. 어떻습니까? 일단 안 의원께서 좀 협치라는 게 이 총리를 한국당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의 워딩이 지난주하고 또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예. 그래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총리 정도 주면은 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우리랑 하지 않고 왜 바른당하고 다른 당하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진정성 없이는 한국당이 총리를 줘도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선의 경쟁을 하되 예. 또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협치할 부분은 가감히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것이 뭐 총리든 장관직이든 그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협치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런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진정성에서 서로가 합의를 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총리를 줘도 아마 안 받을 것이다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책임 총리 제안했는데 실제로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사실은 열린우리당과 또 민주당 또 저희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차이가 이제 혼돈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리가 잘 안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한번 총리를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이 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얘기 좀 그 당대표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 얘기가 지금 불거졌어요. 사실 뭐 어제 그 김진표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뽑는데 이재명 지사 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좀 유감인 게요. 이번 전당대회는 첫째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당의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 번째는 21대 공정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당을 더 결속시키고 통합이 이루어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런 식의 논란은 당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지금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대체적으로 좀 후보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에 저런 식의 논란을 부추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얘기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